곧 다 제 것이 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발을 씻겨드리고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실게요 라고 했던 그 며느리.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런데 그 며느리가 한밤중에 전화로 한 말. 집은 서류 처리했고요. 보험도 넣었어요. 아들은 완전히 제 편이에요. 73세 시어머니는 그날 밤 이불을 움켜쥐고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대학생 알바에게 부탁해서 녹음 기능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아무도 모르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이 할머니가 한 말 때문에 눈물이 나실 겁니다. 영자의 이야기방 시작합니다. 1부 며느리는 착한 사람.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정희, 올해 73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어머니의 세상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 의해서. 김정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24살에 결혼해서 31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김정희의 손에 남은 것은 겨우 5살 된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친정에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친정아버지는 재혼하여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시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훈이는 내가 키워. 나는 이제 힘이 없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김정희는 그날부터 혼자였습니다. 2부 새벽 4시에 어머니.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습니다. 과일 장사였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손님을 맞고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밥값, 학비, 병원비, 모든 것이 김정희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밤이면 아들의 숙제를 봐주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정훈이가 잠든 후에야 김정희는 비로소 자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엌 바닥에 앉아 찬물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20년을 버텼습니다. 하루하루를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정희는 작은 집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작은 마당이 딸린 2층 집. 대단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희에게는 그 집이 세상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것, 땀과 눈물로 세운 것, 아들에게 물려줄 유일한 유산, 그 집의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김정희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정훈이한테 이 집이라도 남겨줄 수 있다. 그것이 김정희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아들 정훈이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고 시키는 것은 묵묵히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성실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도 아니었고 월급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정훈이 건강하고 착하면 됐지.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3부 수진이라는 여자. 정훈이가 35이 되던 해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정희는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조건으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훈이가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인사드려. 수진이야. 처음 수진을 봤을 때 김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쁜 아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한 화장.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수진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정훈 씨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 목소리가 참 고왔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하고 겸손했습니다. 김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괜찮은 아이다. 수진은 자신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혼자 힘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존경스러워요. 김정희는 그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같은 처지, 같은 고생. 이 아이라면 정훈이를 잘 돌봐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수진 쪽 하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친척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정희는 그것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불쌍한 아이. 우리 가족이 되면 내가 잘해줘야지. 결혼식 날 수진은 흰 드레스를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정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잘할게요.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실게요. 김정희는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4부 완벽한 가면. 결혼 후 수진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김정희는 처음에 사양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너희끼리 편하게 살아라.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심이에요. 어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편하게 살겠어요? 저한테는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제 부모님이에요. 정훈이도 동의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같이 살고 싶대. 그냥 같이 살자. 김정희는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그 아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처음이다. 요즘 세상에 저런 애가 어디 있냐?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정말로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저녁이면 따뜻한 밥을 차리고 시어머니의 약 시간까지 정확히 챙기던 아이.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 말은 늘 부드러웠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의심할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김정희는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알고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발을 담글 수 있도록 대야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면 반드시 동행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음식은 피하시래요. 제가 식단 짜드릴게요. 이웃들도 수진을 칭찬했습니다. 옆집 박 여사는 김정희를 만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저런 며느리는 세상에 없어. 김정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김정희는 어느 날 이웃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 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균열이 시작되다.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받는 모습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서 자유롭게 통화했는데 언젠가부터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통화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오면 표정이 잠깐 굳어 있다가 김정희를 보면 금세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김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전화 좀 하는 거지. 그리고 얼마 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A사 용지 서너 장짜리 서류였습니다.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 하나만 찍어주세요. 수진은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정희는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를 쓰면 읽을 수 있었지만 돋보기는 방에 있었고 수진은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그냥 간단한 거예요. 정훈이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인데 보증인이 필요해서요. 형식적인 거예요, 어머니.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김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장을 꺼내 서류 위에 꾹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따뜻한 밥, 정갈한 반찬, 부드러운 대화. 하지만 그날 밤 김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찍은 거지? 며칠 후 낯선 사람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정희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집 매각 관련해서 왔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매매라뇨? 이 집을 판다니?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남자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김정희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수진이 가져온 그 서류. 그것은 보증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매각 위임장이었습니다. 김정희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 문틀을 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람이 다녀간 그날 이후 김정희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찍은 도장이 매각 위임장이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부동산 쪽에서 실수한 건 아닐까? 다른 집과 헷갈린 건 아닐까? 김정희는 그렇게라도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가져올 때 했던 말. 형식적인 거예요, 어머니.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정희는 수진이 외출한 틈을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방은 항상 깔끔했습니다. 침대 위에 쿠션이 가지런하고
화장대 위에 화장품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서랍, 화장품과 소품. 두 번째 서랍, 옷가지. 세 번째 서랍, 잠겨 있었습니다.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그 서랍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니, 서랍은 전부터 있었지만 자물쇠는 처음이었습니다. 왜 잠가 놓은 거지? 김정희는 서랍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돌아오는 소리. 김정희는 재빨리 수진의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을 보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삼겹살 사왔어요. 저녁에 같이 먹어요. 김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잠긴 서랍만 가득했습니다. 6부 옆집 박 여사.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정희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에게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집 박 여사. 박 여사는 김정희보다 3살 위인 언니 같은 사람. 남편 잃고 혼자 살면서도 동네에서 누구보다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김정희는 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여사의 집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김정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박 여사는 김정희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얼굴이 그래? 수진이가 나한테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그게 집 매매 서류였대. 박 여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부동산 사람이 집에 찾아왔어. 이 집 매각건으로 왔다고. 그걸 수진이가 시킨 거야? 수진이는 내가 집 팔고 싶다고 했대. 근데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박 여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 사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김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수진이 말이야. 박 여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어. 내가 우체국에 갈 일이 있었거든. 응. 근데 거기서 수진이를 봤어. 우체국에서? 응.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 김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자랑 같이 있었어. 남자? 정훈이? 아니, 정훈이가 아니었어. 처음 보는 남자.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었어. 50대쯤 돼 보이던데. 김정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남자랑 서류 같은 걸 주고받고 있었어. 봉투에 뭘 넣고 뭘 꺼내고. 나도 처음엔 별일 아닌가 보다 했어. 그런데 수진이 표정이 좀 이상했어. 이상하다니? 웃고 있었는데 그게 평소에 우리한테 웃는 그 웃음이 아니었어. 박 여사는 김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나도 확신은 없어. 그냥 느낌인데 그 아이한테 조심해. 김정희는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다리가 떨렸습니다. 우체국에서 모르는 남자와 서류를 주고받는 수진. 잠겨있는 서랍. 매각 위임장.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했던 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친척도 없어요. 결혼식 때 수진 쪽 하객이 거의 없었던 것. 그때는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객이 없었던 게 아니라 부를 수 없었던 건 아닐까? 알려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닐까? 김정희는 수진의 과거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인터넷도 잘 모르고 스마트폰도 겨우 전화만 할 줄 아는 73살 할머니였습니다. 그때 김정희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시절 옆자리에서 건어물을 팔던 최 사장. 최 사장의 딸이 구청에서 일한다고 했었습니다. 김정희는 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사장, 나 김정희야.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던. 아이고, 정희 씨.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사장님 딸이 구청에서 일한다고 했지? 응, 왜? 부탁 좀 하나만 해도 될까? 김정희는 수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며 혹시 고아원 출신인지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며칠 후 최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 씨,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 뭐가? 그 사람 고아원 기록이 없대. 없다고? 고아원 출신이 아닌 것 같대. 이름으로 검색하면 기본적인 것만 나오는데 출생지가 서울이고 부모 이름도 있고. 부모 이름이 있다고? 응.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같대. 김정희는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다. 그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지는 왜 거짓말을 한 걸까? 왜 부모가 없는 척을 한 걸까? 왜 하객 없는 결혼식을 한 걸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과거를 감추기 위해서. 김정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느낌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7부 수진의 두 얼굴. 김정희는 수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티내지 않고. 예전처럼 수진의 밥을 먹고 수진의 웃음에 고개를 끄덕이고 수진이 챙겨주는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열어두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진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수진이 나간 후 김정희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수진은 마트 방향이 아닌 반대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을 돌아 큰 도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정희는 코트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오래 걸으면 시큰거리는 무릎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큰 도로를 건너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김정희는 카페 맞은편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 보였습니다. 수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가 말한 그 남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김정희가 아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거침없이 웃는 그 모습은 집에서 보여주던 조신하고 겸손한 수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열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서류처럼 보였습니다.
김정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지는 남자와 악수를 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김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김정희를 보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지나간 뒤 김정희는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저 서류는 뭐지? 저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수지는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김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수진이 만난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김정희는 다시 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수진이가 만나는 그 남자 있잖아.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언니가 우체국에서 봤다고 했잖아. 혹시 그 남자 명함 같은 거 본 적 없어? 박 여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명함은 못 봤어. 근데 그 남자가 차를 타고 왔었어. 차? 응.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뒷유리에 뭐가 붙어 있었어. 뭐가? 부동산이라고 써 있었어.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정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부동산. 집에 찾아온 부동산 사람. 수진이 만나는 남자의 차에 붙어 있는 부동산 스티커. 김정희는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남자는 수진과 함께 이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희는 이불 속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뭘까?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내용을 몰랐다. 속아서 찍은 것이다. 그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정희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의 눈빛만 봐도 살 사람인지 아닌지 알았습니다. 상한 과일을 섞어 파는 도매상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사람을 읽는 눈, 그것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모아야 해. 확실한 게 필요해. 김정희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방심할 때까지, 수진이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20년을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자신 있었습니다. 8부 정훈이가 모르는 것. 그 무렵 정훈이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훈이의 회사 동료가 점심시간에 말했습니다. 정훈아, 너 요즘 대출 알아본다며? 대출? 무슨 대출?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정훈이는 이상했지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훈님 대출 상담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저 대출 상담 신청한 적 없는데요. 배우자분이 문의하셨는데요. 부부 공동명의 대출 관련해서. 정훈이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정훈이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대출 상담이래. 너 뭐 알아본 거야? 수진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거 전에 뉴스에서 금리 낮은 대출 상품 나왔길래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우리 전세 자금 더 좋은 걸로 바꿀 수 있나 해서. 그래? 응.
근데 별로라서 그냥 넘겼어. 신경 쓰지 마. 정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정훈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희는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대출. 김정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대출까지. 집을 팔고 보험을 넣고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고 이제는 아들 이름으로 대출까지. 김정희는 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낼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차분해야 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려면, 아들을 지키려면,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되었습니다. 김정희는 그날 밤도 종이에 적었습니다. 은행 전화옴, 부부 공동명의 대출 상담, 수진이 신청, 정훈이는 모름, 그리고 날짜를 적고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정희는 낮잠을 자는 척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은 김정희가 잠든 줄 알았습니다. 거실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려있는 문틈으로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나야. 오빠. 수진은 형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없고 친척도 없고 혼자라고 했습니다. 그 집 거는 좀 늦어질 것 같아. 아니 할머니가 좀 의심하는 것 같거든. 괜찮아. 아들은 내 편이니까. 그냥 할머니가 치매 초기라고 하면 되지. 김정희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치매. 수진이 자신을 치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다시 만들면 돼.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통장은 거의 다 옮겼어. 한 300은 넘길 거야. 300. 김정희의 통장에서 3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간 것입니다.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게 제일 큰 거잖아. 아 그리고 오빠 그 부동산 아저씨 좀 조심하라고 해. 저번에 할머니한테 직접 찾아온 거 큰일 날 뻔했어. 김정희는 숨을 참고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들릴 만큼 크게 뛰었습니다. 오빠라고 부른 남자, 부동산 아저씨, 서류, 통장, 보험,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수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수진의 전화가 끝났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김정희는 눈을 감고 잠든 척 코를 골았습니다. 수진은 김정희를 보더니 이불을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 감기 드시겠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간 후 김정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습니다. 이제 알겠다. 이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누구랑 하고 있는지 다 알겠다. 김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수진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김정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잘 잤다. 그 웃음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속는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구부 아들의 선택.
그날 밤 아들 정훈이가 퇴근했습니다. 김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훈아, 오늘 부동산 사람이 집에 왔었어. 이 집을 판다는 거야. 수진이가 나한테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그게 매매 서류였어. 정훈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김정희는 입을 열지 못합니다. 자신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도 몰랐어. 그 서류가 뭔지. 수진이가 간단한 거라고 해서 그때 수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훈이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한 거야?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살짝 붉히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어머니가 직접 집을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어. 이 집을 팔고 작은 데로 옮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알아봐 드린 건데. 김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수진이 말합니다. 어머니가 요즘 기억이 조금.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의 대상은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혹시 정말로 집 정리하고 싶다는 말한 적 있어? 없어. 나는 그런 적 없어. 이 집이 내 전부인데 왜 팔겠다고 해? 김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정훈 씨한테 먼저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수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반성하는 며느리, 시어머니 말을 너무 잘 들어서 벌어진 일. 정훈이는 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서류는 내가 정리할게. 근데 엄마, 요즘 좀 건망증이 심한 것 같아. 병원 한번 가볼까? 김정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0부 가스라이팅. 그날 이후로 김정희의 말은 점점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이전과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아니, 더 친절해졌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김정희가 무슨 말을 하면 수진은 부드럽게 받아쳤습니다. 어머니, 그건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하셨고 그저께도 하셨어요. 김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이 같은 말을 반복한 걸까? 또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정희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도 된장찌개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어제는 김치찌개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된장찌개였어요. 제가 같이 먹었으니까 확실해요. 김정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분명 어제는 김치찌개였는데. 하지만 수진이 그렇게 확신하니 자신이 틀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또 며칠 후 김정희의 안경이 사라졌습니다. 항상 TV 옆 서랍에 넣어두는 안경이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내 안경 봤니? 어머니 안경 방에 두셨잖아요. 아까 방에서 쓰시다가 거기 놓으셨어요. 아니야. 나는 항상 여기에 두는데.
어머니 또 착각하시네. 제가 봤어요. 방에 있어요. 김정희가 방에 가보니 정말로 안경이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뒀나?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리모컨이 이상한 곳에 있었습니다. 통장이 평소와 다른 서랍에 들어 있었습니다. 김정희가 분명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은 우편물이 어느새 부엌 서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수지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옮기셨잖아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 그건 착각이에요. 작은 말들이 쌓이고 쌓여 하루에 한두 번, 일주일에 서너 번. 어머니 또 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그건 제가 이미 설명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마지막 말. 괜찮으세요? 그 말 속에는 걱정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결국 하나의 결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 아들 정훈이는 완전히 수진의 편이 되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지? 수진이가 다 해주니까 편하게 쉬어. 복잡한 건 수진이한테 맡겨. 김정희의 손이 떨립니다. 나는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11부 사라지는 돈, 낯선 보험. 어느 날 김정희는 통장을 확인합니다. 수진이 외출한 틈을 타서 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고가 이상했습니다. 김정희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대략이나마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노후를 보낼 만큼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돈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이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한 달에 서너 번.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김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것입니다. 수진은 김정희 손에 들린 통장을 보았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수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통장 보고 계셨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수진은 자연스럽게 다가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제가 관리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날 저녁 김정희는 정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정훈아, 통장을 봤는데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어. 수진이 말합니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헷갈리세요. 지난번에도 통장 확인하시고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수진이가 관리하는 거니까 걱정 마. 그 순간 김정희의 눈이 흔들립니다. 아니야. 나는 분명히. 하지만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정희에게 낯선 우편물이 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김정희는 의아했습니다. 자신은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보험 가입 확인서였습니다. 피보험자 김정희, 수익자 이수진, 보험금 2억 원. 김정희는 서류를 3번 읽었습니다. 내가 언제 보험에 가입했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져온 또 다른 서류. 한 달 전쯤 수진이 비슷한 서류를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정훈이 보험 갱신하는 건데 가족 확인이 필요해서요. 김정희는 그때도 읽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보험 가입서였던 것입니다. 수익자는 수진, 집 매각 서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 자신 모르게 가입된 보험. 이것은 하나하나 따로 보면 실수처럼 보이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아놓고 보면 너무나 명확한 하나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김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착각하신다. 어머니 기억이 안 좋으시다. 그 말이 돌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김정희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혼자,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이 이상해. 그날 이후 그녀는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사건, 수진이 한 말, 자신이 실제로 한 것. 그 종이는 베개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수진이 모르는 곳에 김정희가 더 이상 순순히 따르지 않자 수진의 태도가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말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무언가, 경고, 더 이상 캐묻지 마세요.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훈이는 야근으로 늦는다고 했습니다. 김정희는 잠을 자는 척하며 거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요즘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때 수진의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목소리를 낮추어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밤은 조용했고 김정희의 귀는 멀쩡했습니다. 김정희는 우연히 수진의 전화를 듣게 됩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잠시 상대방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끝나요.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집은 이미 서류 처리했고요. 보험도 넣었어요. 통장은 조금씩 옮기고 있고 김정희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제 편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사람은 엄마보다 저를 더 믿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곧 다 제 것이 됩니다.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김정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이불을 꽉 움켜쥐고 숨을 참았습니다. 수진의 통화가 끝났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정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 착한 게 아니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바보 같았기 때문에 운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처음부터 다 거짓이었구나. 12부 가면이 벗겨지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희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수진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훈이는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보세요? 김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아셨네요. 그 말과 함께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다정함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부드러움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김정희의 숨이 멎습니다. 뭐라고? 이 집도 재산도 전부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어머니는 필요했을 뿐이에요. 침묵.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한 걸음 더 다가옵니다. 아드님도요. 김정희의 눈이 커집니다. 그 사람 제가 선택했어요. 그 말은 너무나도 조용했지만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어머니 집, 어머니 재산 그것을 위해서 아드님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원한 건 정훈 씨가 아니었어요. 이 집이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김정희가 그날 밤에 전화를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김정희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눈이 나빠졌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전화를 처음 엿들은 날, 김정희는 다음날 편의점에 갔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에게 부탁해서 낡은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수진이 전화할 때마다 거실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또한 베개 밑에 숨겨둔 종이에 매일 기록을 했습니다. 날짜, 시간, 수진이 한 말,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 수진이 이미 설명했다고 주장한 것들 중 실제로는 설명받은 적이 없는 것들. 2달 동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김정희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13부 진실은 밝혀진다.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수진이 외출하고 정훈이가 출근한 사이 김정희는 코트를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접수대에서 말했습니다.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어떤 건으로 오셨나요? 우리 며느리가 제 재산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담당 형사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73살 할머니가 며느리를 고소하겠다고 하니 가족 간의 오해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희가 꺼내놓은 것들을 보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기록 노트, 2달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통장 출금 내역 메모, 수진이 가져온 서류들의 사본, 그리고 수진의 전화 녹음 파일. 형사는 녹음을 들었습니다. 곧 다 제 것이 됩니다. 그 한마디에 형사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식으로 수사해야겠습니다. 며칠 후 한 남자가 집을 찾아옵니다. 조사를 좀 해야겠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수진의 신원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진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정을 무너뜨려 온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의 본명은 이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여러 번 바꿔가며 다른 신분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살아 있었고 수진과는 오래전에 연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수진의 수법은 항상 같았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 있는 가정을 찾았습니다. 재산이 있지만 가족 관계가 단순한 집, 아들이 한 명이고 어머니가 혼자 사는 집, 그런 집을 골라서 접근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접근해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신뢰를 얻은 후 서류 위조 도장 탈취 통장 관리 명목의 재산 이전, 아들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든 후 시어머니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스라이팅, 이미 세 가정에서 같은 일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는 8천만 원을 빼돌린 후 이혼하고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는 시어머니 명의의 상가를 매각해 1억 2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세 번째 가정에서는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게 만든 후 후견인 자격으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전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김정희의 가정이었습니다. 정훈이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가 정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의 진짜 이름은 이수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세 가정의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증거를 모아서 직접 신고하신 겁니다. 정훈이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머니의 말을 무시했던 자신, 며느리의 말만 믿었던 자신, 어머니가 기억하고 있다고 했을 때 착각이라고 했던 자신, 그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체포되기 전 마지막으로 김정희를 만났습니다. 김정희가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자. 우리한테 온 게 정말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니?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다 끝났는데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들키지 않았더라면 성공했을 텐데 그런 뜻이었습니다. 김정희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왜 우리 언니? 수지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합니다. 가장 믿는 사람들이 가장 속이기 쉬우니까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렇게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14부 다시 아침이 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집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옵니다. 수진이 쓰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그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이 방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어머니, 이 방 정말 좋아요. 햇볕이 잘 들어서 따뜻해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것도 거짓이었을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정훈이는 며칠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 어머니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외면했다는 것. 김정희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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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문이 열렸습니다. 정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정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훈이는 현관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엄마가 기억하고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믿었어야 했는데, 38살 남자가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김정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평생을 장사하며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 손이 아들의 머리 위에 닿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수진이가 너무 잘했던 거야. 아무도 몰랐어. 엄마도 몰랐잖아. 네가 돌아왔으면 됐어. 그것만 되면 됐어.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정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부엌에 섰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계란 프라이, 김치,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정훈이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밥상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엄마, 앉아. 밥 먹어. 며칠 동안 뭘 먹고 다녔니? 정훈이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짰습니다. 수진이 끓이던 것보다 훨씬 짰습니다. 하지만 정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먹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 눈물이 밥 위에 떨어졌습니다. 김정희는 아들 앞에서 밥을 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훈아, 응, 우리 이제 둘이서 잘 살자. 정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김정희는 박점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시어머니 81살. 박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한테도 버림받았어. 그년이 다 가지고 떠난 뒤에도 우리 아들은 나를 탓했어. 3년째 연락 안 해. 김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은 운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수지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기, 문서위조, 횡령. 수지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수지는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녀는 가면을 벗지 않았습니다. 집은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김정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완전한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돌아왔습니다. 집, 그리고 아들. 김정희는 요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을 차립니다. 수진이 하던 것만큼 잘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정훈이는 묵묵히 먹습니다. 매일 아침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예전에는 안 하던 인사입니다. 김정희는 그것이 좋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훈이가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치킨 사올게. 치킨은 무슨 비싸게. 엄마가 좋아하잖아. 김정희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자의 이야기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며느리를 끝까지 믿으셨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또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 사람을 믿되 눈을 감지는 말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자의 이야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